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 높이 비행하고 있는 드론. 갑자기 불이 붙더니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곧 추락해버리는데요. 모두 레이저 대공무기의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공격용 드론은 침투 범위가 넓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군이 레이저 무기를 양산에 실전 배치합니다. 스타워즈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 1회 발사 비용은 단돈 2,000원입니다. 기존 무기 체계와 달리 실탄이 아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군사 레이더로 적 표적을 탐지하면 빛의 속도로 열을 전달합니다. 레이저를 맞으면 열 에너지가 70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데 드론의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가 과열돼 불이 붙어 격추되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이 공개한 레이저 격추 장면을 보면 드론 엔진에 불이 붙어 격추되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스타워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공격을 해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붉은빛 줄기가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목표물을 격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기에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 CNN은 한국 드론을 1.5달러에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량 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무기는 잠재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AP뉴스는 한국, 북한 무인기 요격 위에 레이저 무기 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레이저 무기를 개발 실전 배치함으로써 미래 전투 환경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스트는 서울이 앞으로 수년간 북한 드론에 취약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레이저 무기 배치로 역량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이 북한 드론을 녹이는 스타워즈급 레이저 무기를 단돈 1.5달러에 출시 계획이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해외 매체들이 이 무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인도 방송에서 이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 최근에 일어난 혁신적인 발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레미저 무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미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세계 최초 국가로 등극한 겁니다. 이로써 판도가 변할까요? 이 무기가 드론의 위협을 막고 대량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름하여 스타워즈 프로젝트입니다. 공식적으로 블록일이라고 하죠. 한국의 레미저 무기는 앞으로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화와 공동으로 개발한 드론 격추용 레미저 무기는 효과적일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한 발의 겸우 2영원, 즉 1.45달러, 121루피입니다. 이 무기는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탄약 없이 전기로만 작동합니다. 길이 약 30피트, 폭 10피트, 높이 10피트인 미 레미저 무기는 드론의 몸체를 녹이고 내부를 튀겨버린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광섬유 케이블의 도움을 받아 700도가 넘는 고온의 빔을 발사합니다. 빔을 20초간 드론을 향해 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엔진과 배터리를 손상시키는 데 충분합니다. 실용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무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작년 12월 북한의 드론 5대가 한국 영공에 침투해 전투기와 전투헬기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실제 전장을 드론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용하는 드론 파괴 무기는 성공률이 낮고 매우 비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개발된 레미저 무기는 좀 더 지속적인 대처 방안이 될까요? 한반도의 지속적인 대치 상황으로 한국은 항상 발전된 방어 무기를 개발합니다. 또한 방위산업청은 블록이라는 더욱 강력한 레미저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는 탄도미사일과 전투 제트기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레미저 무기 개발 및 사용은 단순한 지역 내 이슈가 아니라
현대 전쟁의 트렌드를 선보이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미용하게 되면 전 세계 군사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건 파이어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으나 실전 배치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빠른 한국의 실전 배치 소식에 영국도 놀란 반응입니다. 한국은 북한에서 오는 드론 격추를 위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스타워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빠르면 올해 시작됩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소리가 없고 보이지 않으며 한 발에 $1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레이저 무기를 보유 사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겁니다. 이 야심찬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2022년 12월 북한의 드론 5대가 한국 영공에 침투했고 한국에서는 전투기와 전투 헬기로 그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처음 있었던 침입으로 남북한의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1950년 남한과 북한 사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3년간 계속되다가 평화협정이 만인 휴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휴전협정은 양측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북한은 한반도를 양분하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75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남북한 관계는 매우 긴장 상태입니다. 한국은 북한 드론의 침투를 막기 위해 레미저 무기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레미저 무기란 레이저로 적의 무기를 지져버리는 에너지 겨냥 무기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청은 이 프로그램을 스타워즈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고 빠르면 올해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무기를 이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한국군과 한화가 드론을 잡는 이 레미저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는 효과적이며 비용도 한 발에 약 $1 45센트입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조용한 데다 보이지도 않으며 드론의 맨진과 전자기기를 불태워 격추시킵니다. 빔 발사가 워낙 빨라 적의 드론을 10-20초 만에 격추시킵니다. 중국, 인도, 영국 등도 레이저 무기 개발과 사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레미저 무기는 전투기 혹은 궤도 위성 무인 시스템과 타깃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975년 미국 하원군사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에 계속 주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임스 슐레진저 당시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 이는 명백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한민국 주둔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전선에서 적대국의 정보를 수집, 감시하며 유사시에는 전초기지, 선봉부대로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주둔 목적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둔이라면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돈이방위비분담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50억 달러를 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18조 원에 달합니다. 2차 대전 전범국 처우 규정과 한미 소파 협정대로라면 한국은 그 돈을 몽땅 돌려받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 기가 차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유사시까지도 포함된 만큼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 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 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 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 2019년 1조 389억 원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 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이 5조 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뉘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 약 1억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 휘통제소 CP탱고와 전북 군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0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3,000억 원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SOFA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 지원비입니다. 직전지회.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 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 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SOFA에는 한국은 미국의 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경비 등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인건비나 작전 전개비를 한국에 요구하는 건 한미 SOFA 위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 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협의체 같은 작전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 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횡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SOFA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컴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 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으려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과 다른 동맹을 전부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려면 군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적들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의 양과 질을 모두 크게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지 않는 한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에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크게 줄이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이의에 반할 것이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각자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로의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3일 현지 시간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한국의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수십 대의 F-16 전투기가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보다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지 않다며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국가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이 연구원은 한국에서의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한국도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측입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 보유를 고려하겠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핵폭발 실험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무장 보유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현실은 냉혹합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2번이나 버렸던 나라입니다. 태프트 가스라 밀약이 첫 번째이고 에치슨 선언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는 있으나 첫 번째 버림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두 번째 버림으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2번이나 우리나라를 버린 미국이 세 번째 버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바뀐 국제 현실 속에서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트럼프 마음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른 시기에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 OPCON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반대해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오히려 미국 보수 진영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위협이 대비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측근들의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의 용인, 전시작전권 이양 반환 요구를 오히려 자주국방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야 미군 싹 빼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공격받는 쿠르스크주에 병력과 장비를 집결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주 주요 지점에서 검문소가 설치되고 새로운 군부대들이 도착하는 등 러시아 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주민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좌초된다면 사람들이 집에 두고 온 물건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CNN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지난 14일부터 수자에 주둔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으로 쿠르스크주 도시 수자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쿠르스크주 지역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하며 수자 지역 역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장막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의 이용코넬 플레사 루마니아 획득청 부청장은 루마니아 군에게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레드백과 K 전차까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날은 특히 새롭게 등장한 K 전차의 수출용 모델인 KEX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은 프랑스를 들썩이게 한 한국의 방산 모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폴란드에서 한국의 FA-50경 전투기의 레이더 및 무장 능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유로파이터 또는 F-15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의 현재 유럽의 수출 허브이자 공급 루트를 계획했던 만큼 폴란드의 텃세에 다소 마음 고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유럽 영내에서 방산 무기들을 조달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로 2024 사토리 개막 직후 대한민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잃었고 K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는데요.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를 가까워졌다며 이미 구분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납품인들이더라도 레오파레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의 입을 다물게 새로운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8일 현대로템이 유로 사토리 2024에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K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말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도 현장에서 K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는데요. 최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인식 체계와 원격 조종 무기 체계를 탑재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통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어 체계와 안티 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E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 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E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치풍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KE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측면 장갑이 다소 취약하며 약점이라고 언급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EX의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KEX는 하드길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통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이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서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말씀입니다.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록히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 2024에서는 독일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 만든 지마스와 한국의 K239 천모와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호마르 K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인 호마르를 개발 착수한 지 단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2개를 탑재하고 사거리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 K 원형인 천무와 굉장히 유사한 듯 보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산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마스만으로는 K239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아웃트리거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유도 발사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 2에는 무기도 로켓을 비롯해 위성, 위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단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의 대용으로 보이는데요.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마스를 처음 보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차대의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납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가격 역시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인 한국산 239 천무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역시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을 방한하여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참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들 국가의 많은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화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하는데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납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배송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화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의 천무 발사대를 대대 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사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 화전동차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본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무리 견제를 한다고 해도 뛰어난 한국산 무기들은 이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당당히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확정되며 수출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동급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위크 등에 따르면 F-16B는 추가 부품을 포함한 대당 가격이 950만 1000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가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성능 부분에서 유럽 기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세대, 진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4.5세대 기체인데 반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현재 개량된 것이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특히 중동 공영 언론에서는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민국의 최신형 다목적 전술기인 KF-21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투기와 무기 도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와 합의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완전히 불발되면서 선택지가 대한민국으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의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출신 중동의 교전문가인 알샤라위 이스마엘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에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를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세인 강대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앙금이 없다는 것이 무기 판매 해외 수출 부문의 결정적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도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개량 부문에서 월등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의 영군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더욱 해외로 한국산 항공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UAE는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체계가 국외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는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국이었던 튀르키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I진엑스1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를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산기업은 물론이고 엔터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이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 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들 대신에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 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놀라운 점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F-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이 상황에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와 FA-50 관련하여 미국과 왜 회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의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세계경 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 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들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UAE에 의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체계의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까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이 개발부터는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도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의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람의 전투기에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멀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넘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소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한국에게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방한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지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방 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의 관심을 반기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J-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는 이미 천군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할 테니 이제까지 KF-21 전투기에서 있었던 과오를 잊어달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천무 구입에 있어서 외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며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KF-21 공동 개발에 이어 돈은 내지 않고 무기를 먼저 달라는 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방산 무기에 있어서 이런 패악질을 부린 것은 KF-21 전투기와 천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총 사업비 10억 2천만 달러의 잠수함 사업 역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게 잠수함 건조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해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군수 협력은 이제 서서히 중단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에게 군사무기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수직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T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용의 잠수함 연맹회 장이 놀라운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SSBN 600일 이후 42년 만에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의회가 반대했습니다. 미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게 K2전차, K9자주포, FA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EU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외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부하 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이는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3는 AIP 공기부류 추진 체계와 리튬 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12척을 원하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23천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계급 잠수함도 수중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위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에 K9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23천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내시 배아파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비는 US 이수상 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 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1을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의 이착륙이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피일 초계기입니다. 피일 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단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는 야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피일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간부는 뉴질랜드의 피일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니온 게이자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8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일본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P-10에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ESM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1 초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잘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 방위 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 간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 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 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무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